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취소송상 협의의 소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의 소익에 대한 논의는 취소소송 내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게 될 것이고요.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도 협의의 소익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는 별도의 행정소송법상의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논의를 할 때 거기서 협의의 소익 논의를 같이 포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도의식 체계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행정소송법에 협의의 소익에 대한 명문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취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협의의 소익이라는 소송 요건을 요하지 않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취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12조 2문이 협의의 소익의 근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물론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12조는 그 제목이 원고적격이고요. 판례는 그대로 12조 2문도 원고적격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설은 통설적 견해가 협의의 소익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소송에서는 협의의 소익 논의를 12조 2문 근거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소송을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행정소송법에 협의의 소익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12조 2문과 같이 해석을 통해서라도 협의의 소익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의의 소익 논의는 이루어지는데요. 행정소송법 전체에 대한 종합적 해석을 통해서 협의의 소익이라는 소송 요건은 당연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우리가 판결의 효력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소송법 30조에 있는 기속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 논의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행정소송법 어디에도 기판력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소송에서는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판력이 인정이 안 될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당연히 판결의 효력으로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무효등 확인 소송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35조에 뭐가 있다고 했죠? 35조에 무효등 확인 소송에 원고적격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취소송상 원고적격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35조에서 무효등 확인 소송의 원고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법률상 이익 앞에 뭐가 있죠? 확인을 구할이라는 것이죠. 이 확인을 구할이라는 부분에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라고 봤던 것이 종래의 통설적 견해와 또한 판례 입장에 있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의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권리보호 이익으로서 협의의 소익의 일종으로 봤었고요. 따라서 과거에는 무효등 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협의의 소익을 어디서 검토했었다? 행정소송법 35조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판례가 변경돼서 행정소송법 35조의 법률상 이익을 확인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보질 않습니다.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과 마찬가지로 35조의 법률상 이익도 그냥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의 이익이라는 것을 포함했던 당시에는 35조 안에서 협의의 소익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협의의 소익 논의를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역시 무효 확인 소송도 협의의 소익 논의를 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물론 무효 확인 소송 테마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겁니다. 과거에는 35조의 법률상 이익 얘기를 할 때 12조 1문과 마찬가지의 법률상 보호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확인의 이익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취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취소송은 그 처분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너무 위법해서 무효는 아니었었어요. 공정력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법하지만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철거명령 처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위법하긴 하지만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내용적 구속력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미치고 있었습니다. 위법하지만 철거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철거 의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협의의 소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에서는 어떻습니까? 취소송은 취소 사유에 그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효 확인 소송은 당연 무효인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똑같이 철거 명령을 가지고 본다면 철거 명령 처분의 효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한테 철거 의무도 부과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나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왜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려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바로 무효 확인 소송의 협의의 소익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과거에 35조 안에서 확인의 이익 논의를 할 때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전혀 없고 나의 권리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나는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통해서 나의 권리 존부를 확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그리고 판결을 통한 권리정보 확정 필요성이라는 이 내용이 과거에는 확인의 이익 안에 포함돼서 35조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35조에서 이제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결과 판례 입장이 됨에 따라서 이 내용이 어디로? 하늘로 사라져버렸어요. 붕 떠버렸죠. 그러면 35조 원고적격안에서 이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논의는 이제 아무런 무익한 논의가 돼버린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무효확인성은 여전히 무효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협의의 소익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확인성은 뭐라고요?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판결을 통한 권리정보 확정 필요성이라는 내용을 별도의 협의의 소익이라는 소송 요건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무효확인성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부작위 위법확인성도 우리가 살짝 한번 몸으로 느껴보도록 할게요. 부작위 위법확인성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의 그 어디에도 협의의 소익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의 소익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업허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신청을 했는데 대답이라도 하셔야죠. 안 해줄 거면 거부라도 하셔야죠. 거부를 해야 내가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부작위 위법확인성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부작위 위법확인성 도중에 만약에 행정청이 나 실은 너 영업허가 안 해주려고 생각했었어. 라고 하면서 소송 도중에 거부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 부작위 위법확인성은 계속 그 소송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더 이상은 그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받을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부작위의 위법 확인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뭔가의 처분이 나오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근데 거부 처분이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그 부작위 판결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 실익이 없는 소송이 되어버렸으니까 협의의 소익 큰결로 각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협의의 소익에 대한 논의는 부작위 위법 확인성에서 역시나 유효합니다. 지금 제가 이 같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목이 취소상 협의의 소익임에도 불구하고 왜 무효등 확인성과 부작위 확인성 얘기까지 꺼냈을까요? 우리가 12조 2문을 취소의 협의의 소익 규정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건 원래는 원고적격 규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는 어디에도 취소, 무효등 확인성, 부작위 확인성 그 무엇과 관련된 협의의 소익 규정도 없는 거예요. 취소는 다만 12조 2문을 협의의 소익 규정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무효등 확인성과 부작위 확인성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행정소송법 전체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협의의 소익을 도출하고 그 협의의 소익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협의의 소익에 대한 규정은 어디도 없다. 그러나 전부 다 협의의 소익 검토는 한다는 것. 이 공통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밑에 협의의 소익 부인 사유와 예외 사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좌측에는 부인 사유가 우측에는 예외 사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교재에서 우리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은 뭔데 그리고 그 법률상 이익은 얼마큼 인정되는 건데 이 같은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직관적으로 예외 사유와 부인 사유, 부인 사유와 예외 사유를 통해서 먼저 우리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사유에 보시게 되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3개가 있어요. 이건 교재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이익침해 상황이 해소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 전에 요거 제목 3개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다고 했어요? 내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취소를 제기한 이유는 영업권을 회복하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소송 도중에 이미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난 그래서 이미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영업정지 처분은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처분의 효력은 이제 끝난 거죠. 처분의 효력은 소멸됐습니다. 이럴 때도 취소를 계속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없겠죠. 영업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미 영업권은 회복됐고 처분의 효력은 소멸된 상태입니다. 처분의 효력 소멸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다. 형성소송이라는 것은요. 법률관계의 변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률관계를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놓은 법률상 원인이 있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처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처분이 있어요. 어떤 처분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당의 의무를 부과하게 되겠고요. 철거 명령 처분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철거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처분이 무엇이 돼서 법률상 원인이 됩니다. 이 처분이 법률상 원인이 되어서 그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법률관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처분이 없었던 당시입니다.
그리고 이 처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처분이 원인이 되어서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와 같은 어떤 법률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하게 되면 위법한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형성된 법률관계도 당연히 위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무것도 없었던 당시에는 여기도 어떤 법률관계가 있었겠죠. 네,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률관계가 바뀌겠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나에게 수익적 법률관계가, 그리고 지금은 처분이 있은 후에는 침익적 법률관계가 만들어져요. 처분이 발해지면 원인이 돼서 법률관계를 이렇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제기하는 취소는 무슨 소송이죠? 권리구제를, 권리회복을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죠. 그럼 이게 권리의무관계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원래의 법률관계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뭡니까? 우리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보시게 되면 당사자소송이라는 것이 있죠. 당사자소송은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위법한 법률관계에 대해서 원래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원래는 이렇게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이 무엇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내리려면 이걸 이렇게 제거해줘야 돼요. 그죠? 여기에는 원인이 살아있는 이상 이 법률관계를 제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은 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위법하게 남아있는 처분의 효력을 제거할 수 있는 얘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누구누구 있다고 했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는 첫 번째, 처분행정청의 취소 처분이 있고, 두 번째,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 재결이 있고, 세 번째, 취소의 수소법원의 취소 판결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얘네들만이 권한 있는 기관, 취소권이 있는 기관들이고 얘네들만이 취소라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당사자소의 수소법원은 처분행정청도 아니고요, 행정심판위원회도 아니고요, 취소의 수소법원도 아닙니다. 얘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 처분을 취소해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사소송을 제기해봐야 어떻게 된다? 원인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법률관계가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기각 판결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권리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여기다가 취소를 제기해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그럼 취소의 수소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서 그 효력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효력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죠? 효력을 제거하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 원인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취소송이에요. 그런데 취소송은 형성소송이라고 있습니다. 형성소송은 뭘 말하는 거죠?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소송이 바로 그것이 형성소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관계의 변동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뭐랑 쌤쌤이죠?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는 거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형성소송 얘기를 할 때, 또는 형성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의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힘이라고 해놓고 나서 실제로 교과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법률관계 변동과 처분의 효력 소멸은 결국 같은 얘기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취소는 형성소송입니다. 법률관계 변동을 초래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취소는 형성소송입니다.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소송입니다.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취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가서 이미 정지처분의 효력이 소멸돼 버렸네요. 이미 목적이 달성됐지 않습니까? 소송의 목적이 이미 달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첫 번째, 처분의 효력 소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추냐? 취소는 형성소송입니다. 취소는 형성소송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면 그 소송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취소의 실익은 없다. 협의 수익 부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익 침해 상황 해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 또한 주관적 소송입니다. 권리 구제를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것이죠. 객관적 소송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잖아요. 주관적 소송입니다. 권익 침해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익 침해 상황이, 권익 침해 상황이 해소돼 버렸다면 더 이상 그 취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겠죠? 이익 침해 상황 해소, 이 부분은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춘다? 취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다. 그런데 이익 침해 상황이 이미 해소되었다면 그 주관적 소송의 소송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취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세 번째, 원상회복 불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권리구제수단, 행정상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하게 되면 크게는 사전적 권리구제수단과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으로 나눠집니다.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바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제도예요.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이라는 것은 이미 나의 권익침해가 발생한 다음에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싸우는 방법이에요. 이 같은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에는 다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1차적 권리구제 방법과 두 번째 2차적 권리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1차적 권리구제수단이라는 것은요, 그 처분이 나오기 전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처분을 제거하고 시정시켜가지고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1차적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래 상태대로 그대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존속보장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2차적 권리구제수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문제는 별개로 하고요. 돈 받는 거예요, 돈. 금전적으로 전보를 받는 방법입니다. 돈 주면 좋죠? 저는 누가 저 때려도 상관없어요. 돈만 준다면요. 그렇죠? 누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 사회주의자라고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어딘가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얘기하실 겁니다. 지금 애매합니다. 저도 입장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합리적 경제인이다. 이미 색깔이 파란색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보라색 정도. 어쨌든 돈 주면 웬만하면 무마됩니다. 그게 바로 2차적 권리구제예요. 그렇죠? 2차적 권리구제. 2차적 권리구제에는 그 공법행위가 그 행정작용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상 손해배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배상이죠. 두 번째, 그 행정작용 공권력 행사가 적법한 경우에도 돈을 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행정상 손실보상이에요. 행정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요, 국가가 위법행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미안하면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특정인에게. 그런데 행정상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잘못한 바가 없습니다. 그게 도의적 책임은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 측면이 아니라 단체주의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인천공항을 만든다고 해서 갑이라는 사람의 땅과 건물을 빼앗았어요, 국가가. 그래도 되거든요. 법에 근거가 있어요. 적법하게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을 만들게 되면요, 이게 국제공항 중에서 세계 최고라면서요. 그죠? 인천공항을 만들게 되면은 누구한테 이익이 돌아가요?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국민 전체가 조금씩 희생을 해서 인천공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희생당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갑밖에 없다는 거죠. 왜 갑한테 독박을 씌우냐 이거죠. 그렇죠? 독박 방지가 손실보상이에요. 독박 씌우지 말고 어떻게 하자? 전 국민이 다 같이 힘을 합쳐 갑을 도와주자는 게 바로 그게 손실보상이에요. 이건 2차적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뭐다? 1차적 권리구제 방법으로서 행정소송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적 권리구제, 이 행정소송은 뭐라고요? 원상회복소송이에요. 첫 번째에서 취소송은 형성소송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에서 취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에서 취소송은 1차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원상회복소송입니다.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놓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근데 원상회복 불가. 원상회복이 안 된대요. 이겨도 소용없대요. 그럼 이런 소송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한테 보험여부가 처분이 나왔습니다. 잘못 나온 거예요. 위법하게. 나는 직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죠. 근데 직장이 있으신 분들. 그러면요. 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돼야 돼요? 그 직장으로 부과돼야 되죠? 그러면 회사하고 내가 5대5로 내야 돼요. 근데 나를 잘못해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를 한 거야. 그럼 내가 100% 다 내야 됩니다. 근데 또 직장에도 나에 대한 보험료부가 나온 거야. 그럼 난 얼마 낸 거죠? 150% 낸 겁니다. 원래 난 얼마 내야 되죠? 50%만 내면 되죠. 그렇죠? 원래 나는 반만 내면 돼요. 반은 회사가 내는 거고. 근데 지역가입자까지 추가 분류가 돼가지고 나는 150% 냈어요. 그러면 100%만큼은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지역가입자 분류에서 나온 보험여부가 좀 잘못된 거니까 걷다가 취소를 제기합니다. 위법하니까 취소 판결 나오겠죠? 그러면 법원은 보험여부가 처분은 위법하여 대고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보험여부가 처분은 없다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미 돈을 냈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돈을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줍니다. 왜?
우리 행정소송법에 기속력 규정이 있습니다. 인용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기속력 규정이 있어요. 있긴 합니다만 거기는요. 일반적 기속력 규정으로서 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마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시 처분해 라는 재처분 의무 규정도 있지만 뭐가 없냐? 학설은 인정하지만 판례가 인정 안 하는 바로 그 원상회복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 규정이 없는데 어떤 행정청이 너무나 착해가지고 미안했어 내가 돌려줄게 안 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송이 필요합니까? 내가 몇 년에 걸쳐갖고 싸워갖고 이겼는데 안 돌려줘요. 원상회복 불가합니다. 이런 소송은 필요가 없겠죠. 협의회수의 금결로 각하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협의회수의 부인사유 대표적인 상황을 세 가지를 봤습니다. 부인사유에 대해서 우리 내용을 좀 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처분의 효력 소멸 그림을 가지고 봅니다. 취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성소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는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기 때문에 소송 목적은 달성된 거라고 했죠?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익침해 상황 해소. 취소는 원래 주관적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적 소송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익침해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이미 해소됐답니다. 그러면 소송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죠? 위에나 아래나 둘 다 이미 소송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는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취소는 원상회복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원상회복 불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위에 두 개는 이미 소송 목적을 달성했다. 지금은요. 소송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의 효력 소멸에서는요. 기간의 경과, 집행의 종료, 후행 처분의 발령 등을 제가 제시를 해놓고 있죠. 기간의 경과는 계속 말씀드린 영업정지 처분, 또 자격정지 처분, 업무정지 처분, 사업정지 처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 같은 정지 처분들은 정지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 정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두 번째 집행의 종료를 보도록 합니다. 우리 앞에서 행정대집행을 배웠죠? 행정대집행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징수. 여기서 핵심은 뭐였죠? 강제 철거시키는 대집행 실행이었어요. 이 대집행 실행은 그 법적 성질이 뭐다? 권력적 사실행이죠. 권력적 사실행이. 또 어떤 거 있을 수 있을까요? 강제 징수도 배웠었습니다. 강제 징수 한번 볼까요?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요. 계고,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징수 이건 행정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는 독촉, 압류, 공매, 청산. 독촉은요. 너 세금 안 냈어. 체납했어. 한 번만 더 기회 주는 거야. 이때까지는 꼭 내. 이렇게 최고 기간을 알려줘요. 독촉. 근데 또 안 내. 그까지 안 내면 어떻게? 압류.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빨간 딱지 물치기죠. 더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왜? 얘가 자기 재산 다 팔아먹고 돈 없어. 배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째를 막기 위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 다음 압류한 재산을 어떻게 들어가요? 경매 붙여버립니다. 공매, 공익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매를 우리가 공매라고 합니다. 경매 붙여요. 그래서 압류한 재산을 경매 붙여서 뭐로 바꿔요? 돈으로 바꿔요. 그렇죠? 환가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얘가 체납한 세금을 국고로 환수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게 청산. 이 중에 압류는 행정대집행에서의 대집행 실행과 마찬가지로 권력적 사실행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지금 얘기한 것들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내용 4가지 중에 2개죠. 그런데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요? 행정상 즉시강제라고 하죠. 즉시강제. 목전에 닥친 위험이 존재하거나 사전에 의무 부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나 또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경우 이럴 땐 즉시강제 대상이 됩니다. 즉시강제도 권력적 사실행입니다. 또 우리 행정상 의무행악보선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였죠? 가장 강력한 거? 영업소 폐쇄 이런 거죠.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꼭 나이트클럽이 나오죠. 그렇죠? 무도회장. 요즘엔 이제 클럽. 클럽은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클럽은 제가 이제 일을 하기 바로 직전에 생겨가지고 잠깐 어딘지도 모르고 친구들에게 끌려가는 이게 클럽이구나. 괜찮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이제 나이트죠. 나이트. 그렇죠? 나이트. 이게 항상 영화에는 그래서 나이트예요. 왜? 영화 감독들이 그 나이트 시대거든요. 그렇죠? 영화 감독이 나이트 보면 항상 뭐예요? 이렇게 강목을 이렇게 딱 해갖고 그렇죠? 영업 안 함 이렇게 딱 있죠. 그게 바로 뭐야? 직접 강제. 직접 강제도 역시 권력적 사실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적 사실행이라는 것은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2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 대상적격 얘기할 때인가요?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어떤 물리적 집행행위로서의 사실행위도 있지만 거기 그 집행행위를 참도록 하는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 하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수인 하명, 수인 의무 부과하는 거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집행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포크레인을 이렇게 계속 때리고 있어야 돼요. 때리고 있어야지 내가 거기다가 저항하지 않고 참아야 될 의무를 부과받으면서 아이고 내가 저걸 이러고 있죠. 근데 만약에 포크레인이 이제 다 때려부시고 끝 했어요. 그럼 난 더 이상 참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참을 게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상대방의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여야지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고,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그 처분의 효력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게 되면 이 물리적 집행행위가 종료되고 끝났다는 것은 더 이상 참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수인 의무 부과도 같이 끝났다는 것이고, 그 말씀은 처분의 효력도 같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집행행위가 끝나면 처분의 효력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게 없으니까. 근데 집행행위는 얼마 걸려요? 직접 강제 가서 무도회장 앞에다가 강목을 탁 얼마나 몇 초 걸려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때 권총을 빵 쏘잖아요. 이거 즉시 강제거든요. 그럼 총탄이 날라가면서 몇 초 걸려? 1초도 안 걸려. 그러면 뭐야? 집행의 종료에 따른 처분의 효력 소멸입니다. 처분의 효력은 0.1초 있었던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권력적 사실행위에는 그 안에 집행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집행행위가 계속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 성질을 띠는 것들은 집행의 종료에 따른 처분의 효력 소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밑에 볼까요? 후행 처분의 발령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얘 좀 이상해? 상태가 메롱이야? 이런 거죠? 예. 자꾸 메롱메롱 하고 다녀. 응? 메롱이죠. 군대에서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고문관이라고 부르죠. 고문관. 똥탕 전문 고문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얘 시험은 어떻게 통과해서 얘가 들어온 거야 도대체? 이라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너 잠깐 일하지 마. 너 일하면 일 터질 것 같아. 이럴 때 뭐라고요? 직위해제 처분을 하죠. 직위해제 처분을 해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3개월의 대기 명령 기간 동안에 얘한테 교육훈련도 좀 시켜보고 연구과제도 줘보고 해서 개선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애가 상태가 아예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시키는 직권 면직을 해버리죠. 앞에서 뭐 나왔어요? 직위해제 처분 나왔어요. 뒤에서 뭐 나왔어요? 직권 면직 처분 나왔습니다. 얘가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그것도 지가 뇌물 주는 방법까지 막 알려줬어요. 판례 보면은 교통경찰관이 그 10,000원을 받는데도 10,000원을 나에게 주는 방법을 알려주면 파면 대상이라고 합니다. 아주 악질인 거지. 그렇게 받으려면 많이 받고 파면 되는 게 그죠? 이건 뭐예요? 얘가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명권자가 징계위원회 회부를 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된 친구이기 때문에 우선은 너 아직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징계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징계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온 거죠. 상태가 아주 안 좋아. 그래서 악질이야. 파면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 처분이 뭐가 있어요? 직위해제 처분이 있죠. 후행 처분이 뭐가 있어요? 징계 처분, 파면 처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방사능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가 안전해야 돼요. 거기 지진 날 곳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지으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부지가 안전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안전해. 여기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거는 우선 괜찮아. 나머지 요건들이 또 있겠죠.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정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나머지 요건까지 보니까 이제 다 부비한 거예요. 최종적 허가 처분으로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처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 나오고 뒤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처분이 나오죠. 이처럼 직위해제, 직권 면직, 직위해제, 파면 처분, 부지 사전 승인 처분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처분, 후행 처분이 나오면 선행 처분은요 흡수돼요. 흡수돼서 소멸해버립니다. 효력이. 이런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 소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처분의 효력 소멸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익침해 상황 해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침해 상황 해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최종훈이었습니다. 최종훈이죠? 최종훈은, 요즘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TV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제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 안 합니다.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인데, 사실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얘가 불합격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취소를 했겠습니다. 근데 소송은 몇 년이 걸리잖아요. 다음 해 시험을 봤어요. 재응시를 했어요. 근데 얘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뭐예요? 합격 처분을 받기 위한 거죠.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1차도 합격하고 2차도 합격하고 면접도 통과했어요. 짱 먹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이미 합격했잖아요. 얘의 이익침해 상황은 없어진 겁니다. 과연 이럴 때도
취소송을, 불합격 처분 취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부도 시키지 않지만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서 교사하는 형님들한테, 같은 서클 형님들 중에 가끔 교사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셔가고. 근데 저 때는 뭐냐면 사립학교다 보니까 선생님이 다 선배예요. 우리 학교 출신만 받는 거예요. 좀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제 국공립학교는 안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저희 학교를 사랑합니다. 잘 놀게 해주니까. 그렇죠. 국공립학교는 퇴학 처분을 하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처분이에요. 국공립학교 고등학생한테 퇴학 처분했어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퇴학 처분했습니다. 이유가 뭐 있겠죠. 고등학교 때도 데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랬다고 치시면 국공립 고등학교 재학생인데 데모를 한 거지.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배들기에서 공식적으로 학생들을 모은 거야. 퇴학 처분 당했어. 근데 얘 생각에 퇴학 처분은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얘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소송부터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퇴학 처분 받는 게 고3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대학을 재수나 삼수한거나 매한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나이가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다음에 검정고시를 봤어요. 검정고시를 받았고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고등학교를 졸업장을 받는다는 것은요, 대학 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학교는 거기까지입니다. 그죠? 왜? 졸업장은 대학 가기 위한 수단. 여기까지. 네. 국공립학교는 그게 좀 아닌가 봅니다. 뭔가 좀 명예와 신용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검정고시 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소송 목적은요, 퇴학 처분 취소를 제기한 목적은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죠. 근데 이미 취득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익침해 상황은 끝났다.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원상회복 불가에 대한 문제 또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요, 파면 처분 받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뇌물을 받고, 판례보면, 굉장히 악질로 돼갖고 파면 처분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어요. 근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인간 쓰레기로 주변에서, 그렇게 매도가 된 거예요.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노모가 있었고 와이프가 있었고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딸은 대학생이었었고 근데 딸은 그 대학을 포기하고 자퇴를 했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 됐고 와이프는 죽었어요. 근데 결국 파면 처분은 징계 사유가 없음이 인정돼서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죠. 억울하게 이제 파면 처분을 받았던 경우죠. 파면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면 처분을 받았는데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파면 처분에 대해서 이제 소청 심사를 거쳐서 취소송을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근데 취소송 도중에 정년에 도달해 버린 거죠. 그럼 파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뭐죠? 주된 목적은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거죠. 근데 취소 판결 받아도 더 이상 공무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또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제명 의결이 나왔습니다. 제명 의결이 나와서 피고 적격에서 배웠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에 대한 취소송은 피고가 누구다? 지방의회다. 이런 걸 배웠었습니다. 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도중에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4년이 끝났어요. 그러면 얘는요, 취소 판결 받으면 너만 몇 년 더해. 뭐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더 이상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또 이런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위법건축물이 아니에요. 위법건축물이 아닌데 위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 명령이 나왔어요. 얼토당토 않기 때문에 철거 안 했습니다. 행정 대집행이 시작됐어요. 결국 대집행 시행까지 갔어요. 개고, 영장통지, 대집행 시행, 강제 철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 철거가 종료돼 버렸어요. 위에서 처분의 효력 소멸도 걸리지만 무슨 문제도 걸려요? 원상회복 불가 사유도 발생합니다. 원래 있었던 건물을 보존시킬 수가 없습니다. 보존시켜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또 이런 경우 어떨까요? 이 지역은 2층 건물밖에 못 짓는 지역이에요. 근데 갑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바로 옆집에다가 을이라는 친구가 건축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을 해왔고요. 3층짜리 건물을 지은 겁니다. 3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허가는 위법이잖아요. 이 건물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걔네 집이 남쪽에 있어요. 다 2층인데 얘네 집만 3층 불쑥 튀어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 예. 우리 집에 햇볕이 안 들어. 그렇죠? 일조건 치매가 발생하게 되죠. 그럼 햇볕이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집에 곰팡이가 설고, 예, 가족들의 얼굴에도 곰팡이가 설어요. 어떻게 설죠? 예, 다크가 여기까지 내려온단 말이죠. 올려도 소용이 없어.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거기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의뢰에 대한 건축허가는 위법합니다! 라고 하면서 취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소송 도중에 어떻게 돼요? 건물이 완공됐어요. 그럼 건축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행정청이 야, 그거 잘못된 건물이니까 야, 나 이거를 원상 회복시켜야 돼. 없애버려야 될 의무가 인정돼. 기속력이 있어. 그래서 철거 명령하고 가스 때려 부십니까? 안 부십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상 회복 불가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협의 소익이 깨질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 예, 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데요. 예외 사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수되는 이익, 두 번째는요 가중 요건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보수되는 이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해서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직위 해제 처분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징계 처분이 나왔는데 정직 처분이 나왔어요. 공무원의 직위를 박탈하지는 않았어요. 예, 징계 면직으로 파면이나 해임시킨 건 아닙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고 있어요. 예, 정직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사 규정에 보니까 직위 해제를 받은 친구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사상, 급여상의 불이익 규정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직위 해제가 나오고 정직 처분이 나왔으니까 선행 처분은 후행 처분이 나옴으로써 흡수돼서 효력이 소멸됐어요. 원래는 협의 수익이 없어요. 그러면 협의 수익이 없으니까 이 직위 해제에 대해서 제기했던 취소는 그냥 협의 수익 금도 닦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야. 예, 인사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소송은 계속될 필요가 있음. 그 다음 예, 국공립학교 퇴학 처분 아까 그 경우 생각해 보세요.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국공립학교는 뭐 대단한 뭐가 있나 봅니다. 다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국공립학교 예, 졸업생으로서의 명예와 신분이 있답니다. 좋겠다. 네, 그래서 뭐가 인정될 수 있어요? 예, 어떠한 사회적 이익으로서의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경우 볼까요? 아까 전에 우리 예, 처분의 효력 소멸 중에서 집행의 종료 안에 압류 처분이 있었죠. 독촉 압류 공매 청산의 압류. 승용차를 압류했습니다. 압류 처분이 위법한 겁니다. 압류 처분에 대해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압류 처분도 가져가면 게임 끝. 그죠? 이미 예, 종료돼 버렸어요. 집행은 종료됐습니다. 그럼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으니까 협의의 수익 금별로 각하시켜야 됩니까? 혹은 아니지. 왜요? 압류해간 승용차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이 압류 처분의 효력은 소멸됐지만 압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그 압류 처분을 예, 완전히 제거시키게 되면 뭐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승용차를 돌려받을 수 있겠죠. 네,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정년 도달에 대한 문제. 아까 우리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이 정년에 도달하면 공무원의 지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협의 수익이 없다고 했어요. 이건 옛날엔 그렇게 봤었습니다. 동네 판례. 지금은 어떻게 보냐? 협의 수익 인정합니다. 파면 처분된 취소를 계속 유지합니다. 왜 그렇죠? 파면됐을 때부터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 만약 3년이 지나갔다면 3년 동안 그동안 뭘 못 받았어요? 월급을 못 받았잖아요. 급여 청구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 의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는데 예, 이미 어떻게 됐어요? 임기가 만료됐어요. 물론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죠? 과거에는 지방의원이 명예직이었던 당시에는요. 따로 돈을 안 줬어요. 요즘에는요. 한 5, 6천 줍니다. 구의원도. 그렇죠? 월정 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역시 재산적 이익으로서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직위해제 처분 다음에 직권 면직 처분이 나왔습니다. 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정지 기간 중에 다시 운전을 해서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하자의 승계 배웠죠, 우리가 앞에서? 예,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선행 처분들이 위법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행 처분을 계속해서 다툴 수 있도록 예,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보수되는 이익,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중요건 규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외 사유예요. 가중요건 규정. 이런 경우 어떨까요? 행정법규를 식품위생법상 유해식품을 판매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해식품을 판매했다? 1회 위반 3개월 영업정지, 2회 위반 6개월 영업정지, 3회 위반 영업허가 취소. 만약 이런 가중요건 규정이 있다면요. 근데 처음에 내가 3개월 영업정지 처음 받았을 때요. 난 유해식품을 판매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제기했는데 그 중에 3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3개월이 지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정직한 경과에 따른 처분의 효력 소멸. 그래서 협의의 소익 금결이라고 만약 각하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뭐는 남아요? 전력은 남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소멸됐고 난 이미 영업권 회복됐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전력이 남아있어요. 전력이.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실수로 만약에 유익식품을 판매했다면요. 카운팅 됐죠? 이번 몇 번째 위반한 거예요? 처음 위반으로 봐주지 않죠. 두 번째 위반으로 봅니다. 그럼 난 이번에는 원래 사실은 첫 번째 위반이니까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아야 되는데 몇 개월짜리 받겠어요? 6개월짜리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내 실수를 한 번만 더 잘못한다면요. 원래는 영업정지를 받아야 되는데 영업허가 취소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가중요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을 인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 보시게 되면 이 같은 가중요건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가 또 문제가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회면 취소. 이런 내용이 하나 법률에 있다. 두 번째 시행령에 있다. 세 번째 시행규칙에 있다. 네 번째 훈령에 있다.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긴요. 경우의 수지. 법률에 만약에 가중요건 규정이 있다면요. 이 가중요건 규정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가중기대처분이라는 장래 불이익은요. 법의 근거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니까 어떤 위험이라고 볼 수 있죠? 법률상 위험이죠. 시행령에 있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행령에 이와 같은 가중요건 규정이 있다면 이건 뭐에 해당하나요? 앞에서 우리 배웠는데 가중요건 규정은 뭐의 일종이라고요? 재량준칙의 일종이라고 했죠. 재량준칙. 재량준칙은 뭐야?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만드는 거죠. 재량준칙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제재처분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뭐예요? 그 내용은 행정규칙이죠. 근데 형식이 뭐로 돼 있다고요? 시행령으로 돼 있다고요. 이런 걸 뭐라 불렀어요? 우리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불렀죠? 기억나실 거예요. 판례는 이 같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법규명령, 법으로 봅니까? 행정규칙, 휴지조각으로 봅니까? 시행령의 경우에는 법으로 보고 법규명령으로 보고 시행규칙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행정규칙으로 봐버리죠. 시행령에 가중요건 규정이 있으면 이거는 판례도 법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가중요건 규정 때문에 나중에 발생하는 장래 위험은 법률상 위험이 맞죠. 시행규칙에 있는 경우 보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있는 경우. 판례는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을 법으로 봅니까? 아니죠. 행정규칙으로 보죠. 그러면 이 행정규칙의 근거에서 발생하는 장래 위험은 법의 근거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아니니까 뭐가 아니에요? 법률상 위험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사실상 위험입니다. 그 다음 훈령에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형식도 행정규칙이죠. 그럼 이건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이에요. 이건 무조건 행정규칙이죠. 판례는 뭐라고 해요? 아무런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하죠. 행정규칙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장래 위험은 사실상 위험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을 행정소송법 12조 2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볼 것이냐 이거예요. 판례는 어떻게 봐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 원고적격에서 판례는 12조 1문과 2문을 모두 다 똑같이 본다고 했어요. 둘 다 원고적격으로 본다고 했어요. 12조 1문을 법률상 보호익으로 보니까 2문도 법률상 보호익으로 봅니다. 법률상 보호익으로 보는 이상 어떻게 돼요? 법률상 위험이 있을 때만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말하겠죠? 그럼 법률과 시행령에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위험이니까 12조 2문의 법률상이 있어. 고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시행규칙이나 훈령의 가중요건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실상 위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상 위험이 아니야 라고 해서 각하시키겠죠? 그게 종래의 판례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판례가 그렇게 안 봐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중요건 규정이 법규명령에 있는지와 상관없이라고 합니다. 상관없이. 왜? 여러분 공무원이요. 국가공무원법 56조에 보시게 되면 법령 준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성실 의무 옆에 붙어있죠? 꼽사리로 있어요. 법령 준수 의무라고 했을 때 그 법령 준수 의무의 법령은 반드시 외부적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법규 명령이나 법률만 말합니까? 아니죠. 공무원은 내부적 구속력만 있는 훈령이나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징계사유가 인정됩니다. 내부적 구속력, 행정규칙도 공무원은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에 있던 시행규칙, 시행령에 있든 아니면 그냥 행정규칙인 시행규칙이나 훈령에 있든 공무원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거기 정해져 있는 대로 나중에 장래 위험은 무조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판례는 천착했습니다.
예. 그 가중요건 규정이 법에 있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무원은 그걸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어.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면 그 같은 나중에 가중대처분은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지금의 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계속 취소를 해서 만약 위협하다면 취소 판결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맞네 라고 하면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중요건 규정이 어디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협의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이거 예외 사유 두 번째입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 이렇게 2단계 논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취소형의 원고적격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뭐지?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기설, 보호가치인입구설, 적법성 보장설. 그 다음 무슨 논의했죠? 공권의 확대와 논의를 했습니다. 공권의 확대와 논의가 바로 뭐예요? 공권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와 같은 의미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겠죠? 이게 바로 법률상 이익의 존부 논의라고 했잖아요. 모든 이야기는, 모든 논의는 다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어요. 자, 뭔데? 법률상 이익의 의미 있어? 법률상 이익의 존부.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12조 2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12조 1문. 12조 2문도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이 뭐야? 뭔데 그거? 법률상 이익의 의미. 그런 의미의 법률상 이익이 지금 이 사안에서 있어? 법률상 이익의 존부 논의를 앞에서는 공권의 확대와 논의를 했다면 여기서는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 논의로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의미 존부. 의미를 보시게 되면 원고적격설, 협의수익설 이와 같은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 하는 거죠? 12조 2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12조 2문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옆에 누구 있어요? 친구 짱구 있잖아요. 그렇죠? 1문. 얘는 1문과 같은 애야? 1문 원고적격이야. 같은 애면 12조 2문도 원고적격이야. 같은 애면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이 법률상 보호이익이니까 얘도 법률상 보호이익이야. 다른 애야? 다른 애면 아까 걔는 원고적격이지만 얘는 협의수익이야. 아까 걔는 법률상 이익이 법률상 보호이익이지만 얘는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야.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이 부분에 있는 학설 대립이죠. 그 다음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 논의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학설이 사실은 3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위에서 우리 예외 사유 논의를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모든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뭔가의 부인 사유가 하나 떨어지겠죠. 하나가 존재가 됐고요. 협의의 수익이 인정할 만하나? 이거 인정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하나 만들어요. 부인 사유를 하나 던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예외 사유를 하나 또 던지겠죠. 예외 사유 던져갖고 이게 아리까리한 거 하나 던져요. 이게 지금 예외적으로 협의 수익을 인정시킬 수 있는 상황인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죠. 네. 그래서 예외 사유 여러분들 2개를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 부수되는 이익. 두 번째는요, 가용요건 부자. 그래서 3개의 학설은 인정범위 쪽에 법률상 보호이익설, 확대되는 법률상 보호이익설,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부수되는 이익 문제가 나왔을 때는 법률상 보호이익설과 확대된 법률상 보호이익설 논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립을 시켜주시면 돼요. 왜? 확대된 부분에 부수되는 이익 논의가 들어가거든요. 확대 부분에. 그 다음 가중요건 규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까 우리 했던 얘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법률상 위험이야 사실상 위험이야. 법률상 위험이야 사실상 위험이야. 사실상 위험이 포함됐죠. 어떤 법적 이익의 침해 우려에 대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니까 뭐요? 법률상 보호이익설하고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을 여러분들이 대립시켰고 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직 교재를 보기 전에도 뭔가 느낌이 왔을 거예요. 야, 네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가는 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논의의 흐름이 흘러간다고 했어요. 근데 1단계 의미 얘기를 하면서 협의의 수익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이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했었어. 근데 뒤에서 굳이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냐 확대된 법률상 보호이익이냐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되나? 통설이 협의의 수익설이며 법률상 보호이익설에서 확대된 법률상 보호이익설로 그다음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로 점점 인정범위가 확대되는데 너는 분명히 앞에서 협의의 수익설이 통설이라고 했어. 그게 맞다고 했어?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이미 맨 끝에까지 다 확장을 시켜놓은 여기에 있는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인데 이거 논의 왜 하냐? 뭐하러 하냐? 이미 여기서 결론 다 나온 거 아니야? 1단계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주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 같은 사람이 있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울고 먹으셔야지. 너무 울고 먹더라고요. 그죠? 하루에 메일을 100통씩 보내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읽다가 토할 것 같아요. 그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네. 이로 가면 밤 12시인데, 그죠? 언제 그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왜 노냐면, 항상 이런 거예요. 내가 선택한 학설이 통설이든 소설이든 뭐든 상관없는데, 내가 선택한 학설이 판례와 다른 입장이라면, 판례에 따른 결론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도출해 주셔야 돼요. 판례가 없는 데서는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 너만의 시나리오를 써보라고 가상 시나리오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은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우리 지금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수험입니다. 수험. 행정법을 진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오지 마세요. 저도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막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사투를 벌이고 누가 옳냐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그런 저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 장난을 치는 사이에 저에게 인생을 걸고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의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때려치기 전까지는 그런 정말 저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제 수업을 들으시던 분들은요. 제가 입장 무지하게 많이 바꾼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옛날엔 저는 거의 소수를 따랐어요. 제 생각대로 밀고 다녔거든요. 야, 짱 멋있지 않냐? 막 이러면서 학생들이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그래갖고 그래서 다 통설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행정법의 체계를 한번 들어다 놨죠. 저만의 체계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했을 때는 판례에 따른 결론도 내야 돼요. 근데 판례는 어느 입장이요? 원고적 격설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을 법률상 고익으로 봅니다. 그러면 부수되는 이익도 인정 안 하고요. 사실상 위험도 인정 안 합니다. 이래버리게 되면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은 판례에 따르면 다 깨지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어디까지 확대시키는지를 우리가 우리 답안을 통해서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는 게 인정범위 쪽 논인 거예요. 판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인정범위 부분은. 아시겠죠? 실은 1단계에서 내 입장은 다 끝난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12조 1문 얘기할 때도 똑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12조 1문 얘기할 때 뭐라고 했나요? 법률상 보익을 취해놓고 나서 뭐 했어요? 공권 확대시켰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법률상 보익을 취하고 나서 그 법률상 이익을 또 확대시키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1문 논의의 구조와 2문 논의의 구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교재로 가서 교재를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수익의 의의를 보시게 되면 분쟁을 해결할 만한 이 취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우리가 협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이기면 얻을 게 있냐 이겁니다. 얻을 게 없으면 돌려보내야죠. 그렇죠? 12조 2문입니다. 12조 1문의 취소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고적격 규정이었었고요. 우리 이런 얘기 드렸었죠. 원고적격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협의 수익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대상적격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가? 원고적격 갑의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느냐? 협의 수익 현재도 갑의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원고적격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협의 수익도 인정이 돼요. 근데 12조 2문에 뭐라고 돼 있나요? 처분의 효과가 소멸됐을 때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은 인정되지만 협의 수익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조 2문을 협의 수익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인 사유는 우리가 아까 다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외적 인정 사유도 마찬가지네요. 법률상 이익의 의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왜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뭐죠? 처음에 말했던 우리 행정수법에는 취소의 협의 수익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걸 협의 수익의 규정이라고 바로 보기가 좀 뭐한 거죠. 제목은 또 원고적격이에요. 제목은 원고적격이다. 그리고 12조 1문하고 2문하고 또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거 서로 다른 소송 요건인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딱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는데 둘 다 법률상 이익이 필요하대요. 그럼 여러분들 로마자 2번의 12조 2문 규정을 한번 직접 보세요. 이런 표현도 나오죠.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놈이라고 돼 있어요. 놈 못 찾으세요? 놈자자잖아. 놈자자. 그쵸? 놈자. 놈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여성분들도 소지기는 가능합니다. 놈이라고 돼 있지만. 그쵸? 놈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원고적격 같잖아요. 그쵸? 이게 원고적격인가요? 매수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학설팔로 토스. 원고적 격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조 2문은 원고적격 규정 맞다. 1문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12조의 제목이 원고적격인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입법 비과오. 이에 따르게 되면 12조 1문은 처분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일반적 원고적격. 12조 2문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상황을 전제로 한 예외적 원고적격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그러면
이 법률상 이익은 무엇인가? 우리 앞에서 일문 얘기할 때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했어요. 이유는 뭐였죠? 취소는 형성소송이니까. 그래서 12조 1문이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면 2문도 같은 거니까 법률상 보호이익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1문과 2문을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협의의 수익설은 뭐라고 하느냐? 12조 2문은 원고적격 규정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원고적격인 것은 참으로도 얼토당탄치, 입법 과오라고 봅니다. 이에 따르게 되면 12조 1문은 처분의 효력이 있는 상태에 있어서의 일반적 원고적격 규정이고 12조 2문은요.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에 있어서의 예외적 협의 수익 규정입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이렇게. 그 다음 그럼 법률상 이익은 무엇으로 보는가? 오타 발견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는 저도 알겠는데 객관적 확인 수송이 아니라 계속적 확인 수송이죠. 독일의 계속적 확인 수송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계속적 확인 수송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면 원칙적으로 각하돼야 되는 것인데 하지만 예외적으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좀 계속시킬 수 있다고 보자는 거잖아요. 원래는 각하시켜서 종료시켜야 될 문제였지만 예외적으로 그 계속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 그 다음에 확인 수송은 뭐예요? 이미 처분의 효력은 소멸됐고 더 이상 뭐다? 법률관계 변동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맞나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어요. 정지기한 다 3개월 지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위법함을 확인받고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변동돼요? 그에 따라서 나의 법률관계가 변동돼요? 아니죠. 이미 영업권 회복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조 2문 상황이라고 한다면 취소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률관계 변동은 발생시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2조 1문 쪽은 형성소송이 맞지만 12조 2문 쪽은 형성소송이라 말할 수가 없고요. 그냥 그 기존의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소송이라고 보는 겁니다. 계속적 확인소송이죠. 그래서 12조 1문을 형성소송으로 봤으니까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익, 12조 2문의 취소는 계속적 확인소송으로 봤으니까 확인소송이라고 했죠? 위법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 판례 보도록 합니다. 판례는 소정의를 사랑합니다. 12조 소정이래요. 얘는 일문임이란 말을 안 해, 얘가. 그렇죠? 참으로 입이 무겁습니다. 소정의를 사랑하니까 여기는 1문과 2문이 같이 포함된 거고요. 2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데 색깔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형광펜 처리 한번 해볼까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여기도 형광펜을 좀 처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도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원고적 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검토 우리는 통설에 따라서 협의의 수익설의 입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12조 2문에서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를 전제로 했습니다. 여러분,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법률상 보호이익의 침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의 영업권,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된 상태예요? 침해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침해가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영업정지 처분 효력 소멸됐고 나 이미 영업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취소 판결을 받으면 회복되는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어요? 법률상 보호이익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12조 2문의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입법 과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요래도 입법 과오, 조래도 입법 과오입니다. 그래서 요조래 입법 과오이기 때문에 입법 과오로 보는 협의의 수익설 입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 논의 들어갑니다.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는 원고 적격 논의할 때와 같이 본다면 공권의 확대와 논의와 여러분들이 대응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행정소송법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는 과연 구체적 사안에서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건 협의수익 얘기고 이건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이야. 여기까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인정 범위 경계가 어디까지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인정범위 논의는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난 필요 없어, 솔직히. 그렇죠? 판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판례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자 6번의 제목이 뭐면 안 되겠어요? 협의의 수익의 인정범위는 안 되겠죠. 네. 협의의 수익의 인정범위는 우리가 이미 협의의 수익설은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이에요. 학설 판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주 드라이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원고적격으로 보든 협의식으로 보든 어쨌든 각하잖아.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에 거기다 우리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만 보자. 그러면 원고적격 설치한 사람 너희들은 이 범위를 원고적격의 범위로 얘기해. 협의의 수익 설치한 사람 너희들은 이 범위를 협의의 수익의 범위로 얘기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목을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라고 한 겁니다. 협의의 수익의 인정 범위라고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다음 학설 보시게 되면 법률상 보호익설을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앞에 있는 판례 원고적격설에서 온 겁니다. 원고적격설에서 그렇죠? 이렇게 한번 제가 연결 한번 시켜드릴까요? 연결시켜드린다고 하니까 고마우신가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네. 어떻게 여기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그렇죠? 네,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원고 적격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익설이 있었습니다. 여기 학설을 총망라하게 되면은 제일 조그만 거부터 보면요.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있고요. 약간 확대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된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원고적격설은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을 뭐로 봤죠?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봤습니다. 그럼 얘에 따르게 되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일로 오는 거죠. 판례. 일로 오는 거죠. 협의의 수익설은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을 뭐로 봤어요?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으로 봤죠? 그렇다면 얘는요? 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요렇게 가서 여기까지 확대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가서 여기까지 확대시키는 경우 두 가지 상황을 보는 거죠. 이 파란색 상황은 뭐예요? 이 부분은 바로 부수되는 이익이라는 예외 사유 논의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까지 하는 것은 가중 요건 규정이라는 예외 사유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상 보호이익설은 얘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법률상 위험이 있을 때만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확대된 법률상 이익설, 법률상 보호이익설은요. 확대 부분을 보셔야 돼요. 확대가 어디까지 됐나? 확대, 뭐 재산적 이익, 인격적 이익, 사회적 이익 이런 것들이 확대된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논의가 됩니다. 여기 재산적 이익이 제일 많이 논의가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위험성 확인 이익설 얘는요. 사실상 위험까지 아까 포함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익까지 확대시키게 됩니다. 우리 판례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부수되는 이익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날 사유가 인정되는데요. 예외 사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수되는 이익, 두 번째는요. 가중 요건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수되는 이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직위 해제죠. 그러므로 아주 드라이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원고적격으로 보든 협의식으로 보든 어쨌든 각하잖아. 오는 거예요. 일로 오는 거죠. 지금 최근 판례 재산적 이익이 제일 많이 논의가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위법 그래서 법률상 보호이익설은 얘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법률상 위험이 있을 때만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확대된 법률상 이익설, 법률상 보호이익설은요. 확대 부분을 보셔야 돼요. 확대가 어디까지 됐나? 확대, 뭐 재산적 이익, 인격적 이익, 사회적 이익 이런 것들이 확대된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논의가 됩니다. 여기 재산적 이익이 제일 많이 논의가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위험성 확인 이익설 얘는요. 사실상 위험까지 아까 포함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익까지 확대시키게 됩니다. 우리 판례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부수되는 이익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날 판례, 종래 판례와 지금 최근 판례 여기서 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을 취해왔다가 판례가 변경돼서 확대된 법률상 보호이익설로 바뀌었습니다. 가중요건 규정 쪽에서는 종래 판례가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을 취했다가 최근 판례는요.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의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권리구제 폭을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수되는 이익의 종래 판례 보시면 자격정지 처분의 기간이 경과된 이상 이건 뭐예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처분의 효력 소멸이죠. 물론 이익침해 상황도 같이 해소됩니다. 동시에 그죠?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격정지된 놈, 얼레리 꼴레리 이거를 인정 안 했어요. 명예신용도 인격적 이익 침해가 잔존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수되는 이익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밑에 있는 판례랑 비교하시면 뭐랑 비교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대학 자격 취득을 했다고 할지라도 퇴학 처분의 취소를 통해서 신분 명예회복 등의 인격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인격적 이익을 인정 안 했고요. 지금은 인격적 이익을 인정을 했죠.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확대된 법률상 보이시죠? 위에 종래 판례 보시게 되면 지방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상 제명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 원상 회복 불가 사유고요. 근데 뒤에서 법률상 이익은 없다. 끝. 뭐를 고려하지 않았죠? 재산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부수되는 이익을 인정 안 했었죠. 지금은 어떻게 봐요? 지방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양보구문입니다. 그렇죠? 예, 이분도 제명처분의 취소를 통해 월정수당 지급, 월정수당 밑줄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면 재산적 이익이 인정된다. 부수되는 이익. 공무원이 정년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파면 취소를 통해 급여 청구권, 급여 청구 가능하다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재산적 이익,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 부수되는 이익을 이제 인정시키는 경우로 바뀌었고 가중요건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판례. 시행규칙에서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요건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시행규칙 조심해야 돼요. 옆에 써보세요. 판례에 따르면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 법이 아닙니다. 판례는 법이 아닌 걸로 보고 있어요. 행정규칙에 가중요건 규정이 있다 이런 거죠.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행정명령에 불과할 뿐 행정명령은 다른 이름으로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 같은 말이고요. 행정처분의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 후에는 그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해 행해지는 가중적인 제재처분의 불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장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법률상 위험이 아니니까 법률상 보익서를 취하게 되면 법률상 위험이 있을 때만 인정되죠. 법률상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협의의 수익은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얘들은 협의의 수익을 안 보니까. 최근 판례 보세요. 최근 판례 보시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서 역시 이번에는 시행규칙이죠. 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행정규칙으로. 가중요건 규정이 행정규칙에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법규 명령에 규정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뭐를 고려하자고요?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56조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고려하자. 여기에는 행정규칙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 역시도 포함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결국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 장래 불이익은 구체적 현실적인 것으로서 12조 2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훈령의 가중요건 규정이 있는 경우까지도 인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어요. 결론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검토, 부수되는 이익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차원에서 확대된 법률상 보익설, 가중요건 규정의 상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차원에서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위험성 확인 이익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소송상 협의의 소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